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데 이어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까지 접수하겠다며 국제 질서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타이완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에 이어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합니다.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 안보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2026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Ese día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fue objeto de un ataque armado ilegítimo, carente de toda justificación jurídica, por parte d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No, it's not.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粗暴干涉中国内政，严重违背一个中国原则，性质和影响极其恶劣。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외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격변기마다 그 중심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오신 분이시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특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희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네.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아, 예. 사진 보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FAFO 한 번 까불어봐.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바로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포스터입니다. 뭐 욕설이 섞인 어구, 줄여서 미국에서 쓰이는 속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면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은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요. 또 석유를, 베네수엘라의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석유인데 석유를 이제 미국이 관리하겠다. 과거 뭐 제국주의 행태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미국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설마 그러겠느냐 네, 하던 게 지금 이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이기에 들어와서 이 전략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힘의 지배 그리고 힘이 센 나라하고는 힘의 균형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세력권으로 나누는 세계를 세력권으로 나누는 네. 이래서 힘의 삼박자 힘의 삼박자. 힘의 지배, 힘의 균형 그리고 힘에 의한 세력권 형성 이런 힘의 삼박자로 세계를 지금 관리하겠다 이렇게 저는
일단 진단을 하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 이 이제 케이스는 이제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의 그린란드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린란드부터 파타고니아까지 네. 이거는 미주 대륙이다. 서방구다. 예, 미국 옛날에 몰로 닥트린 할 때부터 나오던 네. 서방구의 미주 대륙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은 어떤 수단을 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만두지 않겠다. 지금 네. 말하는 까불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미국만 거기만 살 수가 미주 대륙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전 세계를 사령대로 하는 경제 지금 연결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관세를 가지고 관리하고 그게 미주 대륙에서는 주먹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수단은 관세로 이렇게 하겠다는 두 가지 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걸 보고 미국이 지금 세계는 결국 그 법은 멀고 네. 주먹은 가까운 세계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예.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던 설마 하던 세계가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현실로 되고 있다. 거기 그런 데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면요. 예.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중국 견제용 아니냐.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기 바로 직전에 중국 대사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또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그림 있잖아요. 예. FA4. 예. 뭐 까불면 죽는다. 예. 이 그림의 배경이 우리나라 김해공항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 예. 거기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사진인데 이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방구는 자기 서방구 예. 이 몰로 닥터린 나올 때의 서방구는 미주 대륙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서방구라는 건 미주 대륙과 태평양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콜롬비아에서 이 콜롬비아입니다.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도 비슷합니다만 베네수엘라의 지금 석유 이 채굴권의 네.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 중남미 대륙에 굉장히 많은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죠. 네. 파나마 문화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번에 작년 11월 말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서방구에서 미주 대륙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서방구에서 지금 가장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이 중국입니다. 중국이군요. 아. 그래서 뭐 중국을 겨냥했다는 거는 그런 뭐 암시가 아니라 그냥 명시적으로 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구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이 관리하겠다. 미국 땅이다. 이 관련돼서 미 국무부 SNS에 올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보여주시죠? 바로 저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구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 북미를 모두 묶은 서방구는 모두 미국이 관리하겠다. 미국 땅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반미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동맹,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까지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저건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백악관의 부비서실장 부인이면서 미국 보수 진영의 유명 팟캐스터가 SNS에 올린 건데 그린란드에 성조기 덮고 곧 이런 글자까지 이제 썼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교 안보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이야기하는 건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그린란드를 이제 우리는 이제 덴마크령으로 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거는 미주 대륙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린란드에서 파타고니아까지 그 사이는 미국의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할 지역이다. 다른 데 너무 얼쩡거리지 마라.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그린랜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린랜드는 현재로는 덴마크의領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토의 동맹국 아니에요. 동맹국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스티븐 빌러 백악관의 그 부실장 같은 사람은 아주 가장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미국한테 군사적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야기를 뭐 정 안 되면은 군사력을 써서라도 가져가겠다 그린랜드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설마 나토 자기 동맹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써가지고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결국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1차적으로는 덴마크에서 그린랜드를 떼내고 그다음에 그린랜드 사람들 그린랜드 인구 5만 7천밖에 안 되니까 땅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그걸 이제 협상이나 이런 타협을 통해서 미국이 거기에 사실상 관여하는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염두가 이런 목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린랜드라는 게 우리는 저 북쪽에 있지만은 지구를 동그랗게 보면은 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바로 거리 가장 단거리로 가는 이런 거리들이거든요. 그럼 중간에 거기에 굉장히 군사적 요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랜드가 굉장한 지금 또 자원을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그린랜드로부터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을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의 영향력 밑에 두겠다. 그러나 이제 설마 군사력 거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쓰겠느냐는 생각이 있지만은 근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시 지금 등장하는 말이 프레넘이란 말입니다. 프렌드이면서 에너미다. 친구이면서 적이다. 동맹국 안에 깨치 서로 지금 군사력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맹이라는 건 친구보다 훨씬 넘어서는 동맹인데 거기도 군사력을 쓰겠다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그 엄연한 현실이죠. 자, 그럼 문제는요. 미국이 이렇게 사실 동맹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그 길은 금년 11월에 있는 미국 내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요. 미국 국민들이 다수가 트럼프가 하는 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그때 그게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른 나라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거의 절반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를 절반 또는 그 약간 못 미칠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선거 결과가 우리는 굉장히 이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 그런 사정이고 제가 보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을 맞추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뉴욕 타임즈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내가 나의 도덕 기준으로 결정을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운 국제 질서, 미국이 스스로 허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이 현상은요, 사실 그런 모습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세운 질서에 미국 스스로가 그게 희생이 되고 있다. 그건 이제 미국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미국이 희생된 게 아니죠. 미국은 인구 3억 5천 가까운 나라가 개인 국민 소득 9만 불에 가까운 소득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 인구 1,000만 이상 중에서 되는 나라 중에서 개인 소득이 9만 불에 가까운 나라는 뭐 스위스, 룩셈부르크 조그만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부를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부가 없는 게 아니고 부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흔히 말하는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문제를 북 안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바깥에서 찾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이 자꾸 이렇게 국제 규범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힘의 논리로 하다 보면은 정작 러시아하고 중국이요.
그거 봐라, 우리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제 법을 위반한 게 처음 시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는 이런 현상이 그렇죠. 있지만은 그건 이제 그 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힘의 질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우려되는 거는 그래 미국은 서방부에서 미주 대륙에서 다른 나라 세력 오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이 볼 때 미국도 이쪽에 서태평양 이거는 이건 원래부터 우리 영역이었다. 미국 여기서 발 좀 빼라. 이렇게 중국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서로 마찰이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세력권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세력권으로 나눠질 때 가장 마찰이 심하게 되는 부분이 서태평양입니다. 네. 오키나와,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태평양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관리해 나갈지 저는 그런 면에서 금년 4월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있고 그래서 시진핑 트럼프 회담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대화를 이끌어갈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어떤 국제정치 시각이라든지 국제정치 행태를 살펴본 거는 결국 우리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는데 미국의 이러한 행태, 태도 변화 그렇다면 동맹도요.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아니라 철저한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런 게 이제 당장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은 이미 이 북한을 견제한다 이런 건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거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서태평양에서의 어떤 유사 사태에 크게 대비한 군사로 상당히 전환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맹을 이제 거래로 본다 이런 것은 미국이 지금 한국이 이 미국에 대해서 방위 분담해오던 그 곡선을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연대 물가에. 이건 앞으로 이걸 굉장히 급상승 이게 이제 시킬 그런 이제 사정이 될 거고, 그래서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중국 문제를 하는 거는 미국이 주로 감당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자질구레한 문제는 한국, 일본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이거는 이번 그 미국 국가안보 전략 거기서 나와 있고 이미 그 전에 작년 4월달에 나온 임시 전략 보고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미 이 경고를 하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변했다면요, 우리도 유럽에서처럼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플랜 B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플랜 B의 대표적인 그 요소가 지금 우리가 왜 미국의 이 군사 안보 우산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 불균형이거든요.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않는 한국의 불균형을 미국이 메워주는 거고. 핵우산이요? 예. 그 핵우산으로 메워주는 거고 미국은 그 핵우산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내놔라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한쪽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 그다음에 한쪽은 미국이 씌워주는 핵 우산이 있는데 그 우산은 거기에 따르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위력. 이 두 개의 밑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국을 위기 시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구명조끼죠. 위험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강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그 핵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일본과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예비 장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갖추고 그다음 이제 우리의 군대를 우리가 작전 통제하고 하는 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춰야 될 겁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무조건 감정을 앞세운 이제 반미주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미국인데라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맹신도 위험한 지금 우리만의 시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외교 전략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셀카 사진인데 분위기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중국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어느 정부든지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 그러한 그 책무를 수행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국빈 방문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건 미리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양쪽이 서로 합치하는 부분을 잘 뽑아내가지고 공동 성명이나 공동 발표문 만들고 이렇게 네. 이제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과 중국이 지금 공동 성명을 발표할 하는 동의하는 부분보다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끄끄러운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이번 저 정상회담은 그런 끄끄러운 것들을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좀 덮어놓고 또 앞으로 상황을 보자. 네. 뭐 이렇게 해놓은 이제 이렇게 상태로 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여기서 저는 이제 중국이 이 시진핑 주석이 이 한국 대통령 보고 역사의 발언 쪽에 써줬으면 좋겠다. 역사의 발언 쪽이란 말을 썼는데 네. 이 역사의 발언 쪽이라는 거는 사실 철학자 헤겔, 그다음 마르크스 이후부터 이어져 오는 세계 역사의 담론입니다. 역사는 결국 발언 쪽으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지난 한 30년 사이에는 미국이 주로 다른 나라들 보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고 역사의 발언 쪽에 서라. 이런 말을 많이 강조를 해왔고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북한한테 전략적 결정을 하라. 역사의 발언 쪽으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바뀌어졌어요. 중국이 한국 보고 또 다른 나라 보고 역사의 발언 쪽에 서라. 그럼 중국이 역사의 발언 쪽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세대로 가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그쪽으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자기 입장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 나가야 될지 참 어려운 과제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죠. 뭐 공자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착하게 살라.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런 깊은 뜻이 또 있군요. 자, 그런데요.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북한 핵 문제, 네. 북핵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자기를 덮어놨다고 하는데 네. 뭔가 진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북핵 빠진 안고 없는 찐빵 회담이었다. 예. 또는 뭐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 눈치만 봤다. 예.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이제 지금 북핵이 빠진 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도 북한 핵 문제 빠졌어요. 네. 중국의 그런 전략 보고서도 같이 한 20년 만에 나온 보고서에도 빠져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끄집어내서 득을 볼 게 없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이제 그건 비핵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서로가 안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서 손에 잡히게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은요 지금 한반도 상황하고 전체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선반 위에 올려놔야 돼요. 네. 그건 뭐 나중에 또 더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 4월에 예.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마 이제 확실하게 갈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얘기를 좀 이제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을까? 지난번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싶다 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고 네. 의외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마치 이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네.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다면은 김정은이 북경으로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무 잔치에 가서 기웃거리는 모습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트럼프가 평양이나 원산 이런 데 가서 개발 이런 계획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주고 트럼프가 얻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별로 타산이 맞지 않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회동은 이미 그런 스펙타클은 이미 써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예측 불허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베네수엘라 사태가 예. 트럼프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대통령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예. 그걸 보고 아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이요. 예, 김정은. 근데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전부 약한 데만 때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그 민간 배 예. 저기 마약 선반한다고 때리고, 베네수엘라가 이런 핵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란도 지난번에 공격을 할 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못 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상대로 할 경우는 그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건 북한이 무슨 지금 당장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을 가질 건 아니지만 네.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때리는 건 엄청난 위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뭐 국내 뉴스의 톱이 예. 이거예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인데 한국의 무인기가 예. 또 북한을 침투했다 라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인데 저 사진에 보이는 무인기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거라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보냈다는 건데 뭐 좀 전에 이 방송하기 좀 전에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우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군에서 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도발 의도 없단 한국 국방부 입장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건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저게 민간에서 보낸 거냐, 뭐 누가 보낸 거냐 이게 좀 그런데 예.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북한의 저 무인기 사진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여기 확답할 수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없죠. 네. 그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런 저런 발표를 하지 않으면 넘어와도 몰랐다는 게 될 거고, 또 알았으면 알았는데도 아무 대꾸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무능한 게 되고, 그럼 북한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저게 군에서는 안 보냈다고 확실하게 하는 거고, 뭐 군이 지금 그걸 보내야 될 그런 실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민간이 설사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를 이걸 갖다 우리 정부도 그건 군이 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만약에 민간에서 보냈다면은 그런 거를 통제하는 장치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왜냐하면요, 저게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이에요. 예. 9월하고 지난 4일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지난해 9월이면은 그때 바로 발표를 하면 될 텐데, 예. 이거를 좀 묵혀뒀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이제 노동신문인가요? 뭐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북한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북한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왔으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근데 재발이 됐을 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확실하게 또 찾는데 네. 이게 발원지가 어디냐 네.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이제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요, 결국 그거예요. 2023년도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이제 내세우면서 사실상 예. 남한과는 이제 완전히 갈라서겠다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걸 이제 인정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무인기 나오고 하면서 좀 더 이제 경색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하고 따뜻한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제재를 해제하라. 제재 해제는 유엔 제재 해제고 미국이 주도한 해제인데 미국은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가진 나라하고 그렇게 제재 해제해 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먹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남북 관계는 지금 서울과 평양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평양과 세계 전체의 이 구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 뚫어보겠다.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또는 정부에서는 바늘구멍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건 지금 좀 냉정한 상태를 놔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국과 북한 얘기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다음 나라, 예. 이웃 나라 일본 얘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납니다.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번 일본 방문이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히토류 제재 카드에 맞서는 일본 정부의 반응부터 직접 보시겠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자,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센데, 자, 중국 반응도 또 만만치 않아요. 중국 반응 계속 예. 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사설 내용인데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 간섭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도 핵심이다. 넘어서는 안 될 데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느끼는 제 생각은 일본과 중국 관계는요, 중국과 미국 관계보다는 훨씬 휘발성이 높습니다. 휘발성이 높다. 휘발성이 아차 하면은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성이 높은 관계이라는 점을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런지 일본이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이 볼 때는 대만이 유사 사태에 빠지면 일본도 위험하다. 일본도 굉장히 네.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중국, 아니 대만은 중국인데 왜 중국에 무슨 일이 난 걸 가지고 일본이 유사 사태라고 그러냐. 그건 네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황구시보 이야기하듯이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요, 일본이 입장을
일본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물러나지 이게 무슨 외교 네. 전략으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자기들의 존재 이유, 통일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현재 이 일중 관계의 사태는 약간 비교를 하면은 우리의 그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네, 이게 두 나라만의 그 관심이 아니고 네, 중국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하고 무슨 얘기하나 예, 이걸 지켜볼 거고 네, 미국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저거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저거 잘 한미일 삼각협력 잘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이제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일본의 손을요 어느 정도 강도로 세기로 악수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절묘한 악수의 강도라고 할까요? 예. 너무 세게 잡으면 예, 이거는 또 중국이 싫어할 것 같고 예. 또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예. 일본이나 미국이 또 그럴 것 같고요. 예. 참 외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악수의 강도라는 건 아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악수할 때는 서로 따뜻하게 강하게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중국 갔었잖아요. 네. 중국 가서 하는 이야기와 일본 가서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는 이야기도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걸 유지해야 네. 한국의 외교가 설 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한일 양적 관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전체를 둘러싼 그런 정세, 세력, 힘의 균형 이런 데 관련되는 정상회담이 된다 이런 판단인데 맞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관되게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 국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인화성이 있는 발언이나 행동 이런 거는 모든 나라가 다 자제하는 게 좋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양쪽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훈수 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정과 평화, 네.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좋다. 이런 좀 밋밋하지만은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임하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자기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은 낮은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목소리를 해야 돼요.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일본과 외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아닙니까? 과거사하고 예. 미래지향. 예. 이것도 이제 참 줄타기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과거사는 한일 관계는요. 이거는 누가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한다, 일거 해결한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뭐 누구 들어오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 네. 또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 또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이 한일 과거사 문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안보 구도에서 한미일의 협력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미일의 협력 체계에다가 굳게 디뎌놓고 네. 나머지 한 발을 조금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핵 연료 추진 잠수함, 이제 우리가 이제 핵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잠을 한국이 운영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연료를 미국에서 좀 제공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긍정적으로 이제 하고. 지금 이제 아마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되는데 일본도 보니까요. 이거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한국이 핵잠 가지면 일본도 핵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주변국에서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변국들이 뭐 중국군, 러시아도 핵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은 지난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논의된 핵잠과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이런 문제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일의 순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수순이 틀리면은 좋은 수라도 결과가 패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중요하나 중요한 거는 우라늄 농축입니다. 네.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위기 시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운반하는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이야기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네. 근데 핵무기는 아니죠. 핵무기가 아닙니다. 네. 마치 지금 핵무기를 갖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수순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해진 국방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비용이 보통 잠수함의 5배 내지 10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이런 순수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이게 잘 진행이 될 경우에 결국 미국에서 제조한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거기에 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쓰고 그다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뒤로 처지고 그러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없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도의 최소한 일본 정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잠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해서 사실은 일본은 국제 이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스크루 드라이버 한 바퀴만 돌리면 핵 국가가 된다. 핵무기 국가가. 그걸 안 돌리고 있을 뿐이지. 그 정도를 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안 했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크루 드라이버가 아니라 핵 연료의 기본이 되는 우라늄 농축 능력이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다음 순서로 핵 추진 잠수함은 다음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핵잠까지 일본에서 가져버리면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기본 일본이 핵잠을 갖게 되면은 우리보다 제일 이제 경계하는 게 누구겠어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군비 경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급격히 올라가면은 역사적으로 첫 번째 희생양은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게 우리 말은 한반도. 근데 그런 면도 우리는 같이 또 이 염두에 다 두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특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외교, 안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또 힘의 대결을 넘어서 외교 안보 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보니까 장관께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참 좋아서 저희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초청을 한 거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인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좀
어디 기행문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좋은 담장, 여기서 말하는 좋은 담장은 뭐 도덕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기능을 하는 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전략적 자율성도 모자라고 많은 게 주변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하는 이런 것은 네. 결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무인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그 남북 관계에서 우선 안정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대화와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과 북 사이에 아주 기본적인 핵 불균형 때문에 이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를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은 그 담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담장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웃으로 살면은 그건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가야 그 다음에 네. 뭐 통일이든 뭐든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쓰게 된 배경은 한국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지금 피와 식별하기가 곤란한 험난한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네.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반경을 넓혀야 한국이 생존을 하고 국가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고민에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지금까지 예. 현실 정치 얘기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 질서를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규범이나 규칙보다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에 예. 좋은 담장 쌓고 예. 좋은 이웃 만드는 게 예. 과연 가능하겠냐.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좋은 담장 만드는 남북 사이에 좋은 담장을 만든다. 네. 이거는 우리가 기획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북한 보고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산다. 서로 무슨 주고받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대로 산다. 이렇게 한 그런 담장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냥 담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는 상태고 네.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위기 상태는 우리도 북한과 같이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고 있어야 네. 그 담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담장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바칠 수 있지. 그걸 지킬 힘이 없으면은 담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핵 능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를 못 하잖아요. 네. 전시든 평시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리고 좋은 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네. 한국의 외교적 자율도 좋아집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 대통령 중국 가서 또 북한 문제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미국 대통령 만나면 또 북한 문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일본 가서도 뭐 비슷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담장을 두고 살면서 정상적인 관계로 살면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요. 미국이 참 중요한데 네. 미국과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국과는 뭐 어떤 아니, 면에서? 예를 들어요. 예. 한미동맹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권 같은 경우. 예.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전자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전자권 문제는요. 네. 지금 그 한미 간의 테이블에 올라온 게 지금 25년 됐습니다. 25년이 아니라 35년. 예. 냉전 종식 직후부터 된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계속 준비해 왔어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정부가 늦어도 한 4년 차쯤 돼서는 전자권 전환이 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시킬 만큼 익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자권 전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버스에
운전대를 지금은 안보버스에 미국이 잡고 있고 한국이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네.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한국이 운전대를 쥐고 미국은 조수석에 앉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 이렇게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면 미국은 버스에서 내린다. 근데 미국은 버스에서 내리고 안 내리고는 전작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에서 미군이 있는 게 필요하다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전작권은 이건 전환이 이제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뭐 지금 또 이제 이야기 나오셨어요. 한미 관계 중에서 지금 미국은 이미 한국 주한 미군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이미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한미 동맹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방위비 분담 이런 이야기인데 방위비 분담 이거는 한 번 정하면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한미 간에 뭐 팩트 시트라고 해서 공동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은 방위비 분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단순히 계산되면 지금보다 한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애매한 계산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정부가 아주 분명하게 해서 미국한테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수준을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송 장관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귀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 2005년 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이징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참석한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북핵 육자회담에서 각국 대표들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다음에 손을 잡고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송 장관은 이렇게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뭘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한 뭐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육자회담에서는 이제 또 수석 대표에서 북한의 비핵화 회담을 또 이끄신. 예. 누구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고 또 전문가신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실패했죠. 그 당시에 저 사진에 나오는 이 시점이 2005년인데 지금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그죠? 20년이 또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만드는 과정을 중단을 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핵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 게 육자회담 그 당시에 9월 19일 공동성명인데 그 뒤로 육자회담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게 실패됐고 지금 북한은 이제 완전히 핵 국가가 돼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에 전제를 내세우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패한 배경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지만은 그거는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같이 움직여지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동감하기 참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왜 그런 시각을 갖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도 지난해 9월에 보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예. 뭐 END라고도 합니다만 END, 이니셔티브 구상. 예. 이게 뭐냐면요. 예. 먼저 교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관계가 정상화된 다음에 예.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비핵화거든요. 예. 근데 비핵화를 지금 뭐 너무 빨리 내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줘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EN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류 협력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건 결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는 건데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한다. 예. 이거를 시차 접근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거를 동시 병행으로 하든지 뭐 가능한 방법은 동시 병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동시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하고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교류 협력하려고 해도 제재를 받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그런 걸 향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을 떠나지 못하는 경주마와 같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비핵화는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런 것입니다. 비핵화가 안 된다는 전제, 지금 왜 전제하느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핵을 자기 손으로 개발해가지고 포기한 국가는 아직 역사상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살았을 때 이야기고, 그다음은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누리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안전, 경제, 정권, 예? 대외관계 말할 거 없고. 네. 그다음에 핵을 포기했을 때 안아야 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공격당했겠어요. 이란이 핵을 이미 만들었더라도 공격당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핵이 있었더라도 공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핵을 없음으로 해서 해야 될 위험, 이런 걸 모든 걸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비핵화가 지금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장래에 보기는 불가능하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객관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보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핵이 있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도 거기 아까 제가 말했는데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갖추어서 거기서 한반도형 핵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형 핵 균형.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북한의 위협 하에서 살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산 덮어주는 위력 밑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많이 고민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라는 그 책에서 담았습니다. 예. 자, 시간도 이제 뭐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 외교,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이제 조언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말을 실용 외교다. 실용 외교 전에는 가치 외교라고 그랬어요. 전 정부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하고 달라서 그 외교에다가 그렇게 구호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맞지 않고요. 저는 이재명 지금 현 정부에서 정부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한테 하는 말 같은 말 해라. 좀 전에 했던 얘기요. 예. 그리고 남북한은 그냥 정상적인 이웃으로 사는 차로 해라. 거기에 매이면은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린다. 예. 냉정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부가 뭐 외교 안보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한 번에 많은 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외교 안보 분야에 1번, 2번, 경제 1번, 2번, 사회 1번, 2번 이런 정도에서 그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 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모든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성공하지를 못하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인물들이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키워놓은 몇십 년 키워놓은 그 사람들을 전 정부, 현 정부 나눠 가지고 다 이렇게 섞이지 마라. 그런 나무로 치면은 그냥 잘 성장하고 있는 나무들을 고사시키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는 외교가 단지 말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실체임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지만 외교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략.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뤄준다는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